2018년 제 두 번째 마리타임 시큐리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회사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인 그런 회사예요. 제가 처음에 있었던 상황과 시스템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해상보안 시장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특히 컨트랙터들, 오퍼레이터들의 자격 요건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체계화됐어요. 영국 놈들이 IMO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바꿔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ity & Guild라는 영국 단체에서 발급하는 MSO, Maritime Security Operative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선박의 해상보안 서비스 보안 요원이 될 수조차 없게끔 바꿔놨습니다. 물론 여기서 편법은 존재합니다. 편법을 적용시킬 수 있으나 정상적인 루트만을 설명드리는 코텍스 TV에서는 편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5, 6년 만에 다시 해상에서 일을 하는 거라 저 역시 새로운 자격 인증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리뉴얼을 해야 할 자격도 있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마리타임 시큐리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회사 규정이 팀원으로 5트랜짓 이상 뛰고 그리고 팀리더 평가에서 좋아요를 3개를 받아야 돼요. 하나, 둘, 셋. 5개 이상 트랜짓 중에 팀장 평가를 하나, 둘, 셋. 썸즈업을 3개 이상 받아야지 TL 교육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팀리더 교육을.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서 운이 좋다는 거는 고객사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고객사가 한국인 팀장 시켜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빨리 속성 과정으로 밟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3트랜짓 만에 팀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고 승선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보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인력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적의 위협도는 감소했고 고객들은 예전과 다르게 위협이 낮아진 시장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 역시 낮아졌죠. 코스트 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비용이 낮아지면 결국 필드에서 일하는 컨트랙터들의 급여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혹은 그냥 단가 자체가 싼 인력들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마리타임 시큐리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인도, 스리랑카 인원들이 50%, 그리고 영국이 한 20%, 그리고 동유럽 및 기타가 30%의 비율로 인력 구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의 비슷한 인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도, 스리랑카 인력들은 99%는 상상을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거는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가진 주관적인 견해는 과연 이 인력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승선했지만 전혀 아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몰라요. 실무 교육을 그래서 제가 시키려고도 해봤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넘버 원인 회사고 그나마 뽑고 고르고 골라서 선별한 인도, 스리랑카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치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버티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물론 아닌 1%들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조금만 잘해주면 맘먹고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두 번째 때는 굉장히 차갑게 됐습니다. 그 인력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실수하면 자신들은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저는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팀 리더가 돼야 되는데 팀원은 팀 리더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팀 리더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팀원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제 논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업무적으로 실수하면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무장보안팀을 승선시키는 이유가 선박회사에서 진짜 위험하고 위협에 대비해서라기보다는 고객들 보험료 인상, 각 선박에 대한 보험료 인상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HRA, 하이리스크 에어리어를 지나는 선박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무장보안팀을 승선시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니까 겸사겸사 보험료도 할증, 보험할증료도 안 내고 여차하면 얘네들이 우리 대신 몸빵 해주겠지, 방어적으로 대응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겸사겸사 무장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관계자, 그쪽에 있는 관계자로부터 넌지시 건네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신이 더 든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2010년 초반에는 보통 업무를 마치고 하선을 하면 컨트랙터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머물면서 맛있는 호텔의 레스토랑에 있는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다음 업무에 대한 재정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각 회사별로 빌라를 임대 혹은 구입해서 인원들을 빌라에 머물게 합니다. 혹은 해상 위에 플로팅 베슬 혹은 스테이징 베슬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자그마한 60에서 70m 정도 되는 작은 배들을 거기에 무기고와 인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 침대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배를 띄워놔서 무기, 탄약, 장비들을 보관하면서 동시에 인력들도 대기를 시킵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격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쪽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쪽 스테이징 베스를 저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진짜 시간과 정신의 방 보면 모든 주변이 하얗잖아요. 여기 뒤에도 배경이 좀 하얀데 진짜 하얀 것처럼 거기 하얀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처럼 플로팅 베슬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멍하니 가만히 하면서 정신 수양하면서. 그래서 거기가 너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도 스리랑카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카레와 탄두리 치킨이 매 끼니마다 나왔어요. 삼시세끼. 진짜 정말 너무 맛이 없습니다. 인도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에서 왔다 갔다 딜리버리 해주는 배들이 부식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부식 상태도 워낙 좋지가 않아요. 육상에서 배를 타고 이틀, 3일 동안 운행해가지고 저희 스테이징 베슬에 부식을 실어주는데 그 기간 동안 냉동 창고도 냉장 창고도 없으니까 그냥 실온에다 보관하라면 야채나 그런 거는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식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음식을 조리를 해도 맛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로팅 베슬에 최장으로 대기했던 게 14일이었습니다. 2주죠. 2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있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제가 아웃사이더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 외국인 컨트랙터들 같이 필드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혼자서 분노 조절,
분노 조절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라크를 다녀온 이후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었거든요. 마치 마블 영화에 나오는 테노스처럼 딱 하면 그냥 바로 팍 치고 올라갔어요. 분노 조절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어요. 랩터처럼 F22 랩터처럼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 조절을 많이 하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혼자 그냥 철학적이 된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너무도 할 게 없으니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라크 썰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해상보안 업무를 했던 기억을 갖고 시작했던 두 번째 해상보안이었는데 두 번째는 딱히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10개월, 11개월, 10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만뒀어요. 업무에 대한 재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의미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배에 승선을 해서 트랜짓을 뛰고 있을 때 업무를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도. 텐션이 떨어지는 거. 예전처럼 막 열정적으로 하이 텐션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선장한테 막 예를 들어서 브리프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텐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제 스스로조차도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여러 회사에서 마리타임 시큐리티에 종사하시는 한국인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전의 영광을 조차 재진입 혹은 새롭게 진입하셨는데 환경과 처우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정말 바닥이에요. 저는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 이쪽 시장에 뛰어드셨지만 자기 밥그릇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회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행여나 이쪽 업계를 알아보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저는 극구 뜯어서 말리고 싶습니다. 가지 말라고. 인마 가지 마. 거기 사람이 갈 데가 아니야. 절대 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갖춰야 할 자격, 그러니까 마리타임 시큐리티를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난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마리타임 시큐리티에 내 뼈를 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외국, 해외, 주로 영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영국이나 그리스에 마리타임 시큐리티 회사를 구글링 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어플라이를 하십시오.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